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그럼 위대한 개츠비 2장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웨스트에그와 뉴욕시 중간쯤에 이르면 쑥대밭 같은 어느 특정 지대를 피해가기 위해 자동차 도로가 갑자기 꺾여 약 1500피트 정도 철로와 나란히 달리는 지점이 있다. 이곳이 바로 재의 계곡이다. 잿더미가 마치 밀이 자라듯 쌓여 언덕을 이루고 산마루를 이루고 괴기스러운 정원을 이루고 있는 몽환적인 곳이다. 여기서는 잿더미가 집 모양도 되었다가 굴뚝 모양도 되었다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모양도 되었다가 기가 막힌 조화를 부려 어렴풋이 움직이는 인간도 되었다가 희뿌연 대기 속으로 무너져 사라진다. 간혹 회색빛 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는 도로를 엉금엉금 조심스레 운전해 가다가 끼 가며 급제동을 걸며 멈추면 즉시 재를 뒤집어 쓴 회색 인간들이 나무로 된 삽을 들고 우르르 몰려나와 짙은 재구름을 일으켜 희미한 그들의 노동 모습을 시야에서 가려버린다. 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 회색 지대와 그 위에 한없이 부유하는 암울한 먼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뭔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닥터 TJ 에클버그의 두 눈이다. 닥터 TJ 에클버거의 눈동자는 푸르고 어마어마하다. 그 망망만 해도 높이가 1야드나 된다. 그 두 눈은 얼굴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코 위에 걸친 거대한 노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분명 어떤 실없는 안과 의사가 퀸스보로에서 손님을 더 끌어보겠다고 설치해놨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봉사가 되었거나 혹은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태양과 비에 노출된 채 그동안 페인트 칠을 한 번도 더해주지 않아 약간 희끄무레한 그의 눈은 그 침통한 쓰레기 매립장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재의 계곡은 한쪽 면이 악취가 풍기는 작은 강에 접해 있는데 화물선을 통과시키기 위해 도계교가 올라갈 때면 기차가 그 옆에서 정차에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차 승객들은 거의 30분 동안이나 그 암울한 광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기차는 항상 그 지점에서 최소한 1분간 정차하는데 내가 톰 뷰캐넌의 정부를 처음 만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그에게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톰이 그녀를 데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레스토랑에 버젓이 나타나 그녀를 테이블에 앉혀놓고 껄렁거리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나 역시 호기심에 그녀를 한번 보고 싶긴 했지만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결국 만나게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오후 톰과 함께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잿더미 지점에 기차가 멈추자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내 팔을 붙잡고 강제로 나를 기차에서 내리게 했다. 여기서 내려. 톰이 고집했다. 내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나는 그가 점심때 술을 잔뜩 퍼마셨고 나를 거기 데리고 가겠다고 작정한 것은 폭력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나는 일요일 오후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추측하고 있었던 거다. 나는 그를 따라 희반죽을 바른 낮은 철로변 담장을 넘었고 우리는 닥터 에클버그의 그 집요한 시선을 받으며 길을 따라 약 100야드 되돌아 걸어갔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건물은 황무지 언저리에 자리한 채 일종의 축소판 메인스트리트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어떤 곳과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조그만 노란 벽돌 건물뿐이었다. 그 건물에 있는 세 개의 업소 가운데 하나는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고 또 한 업소는 재로 뒤덮인 길로 연결되어 밤새 영업하는 식당이었고 세 번째 업소는 자동차 공업소 조지 B. 윌슨 자동차 사고 팝니다 라는 간판이 붙은 자동차 정비소였다. 나는 톰을 따라 그 정비소로 들어갔다. 실내는 손님도 없이 한산하고 물건도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자동차는 어두운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고물 포드 자동차뿐이었다. 문득 이 정비소의 그늘이 가림막 역할을 해주고 호화스럽고 낭만적인 살림집은 2층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걸레 같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사무실 문에서 나왔다. 그는 금발머리에 비실비실하고 빈혈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남자였다. 우리를 보자 그의 연푸른 눈동자에 어렴풋이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어이 윌슨, 자네 잘 있었나? 톰이 그의 어깨를 반갑다는 듯 툭 치며 말했다. 장사는 좀 어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윌슨이 미적지근하게 대답했다. 그 차는 언제 저한테 파실 겁니까? 다음 주쯤, 지금 사람을 시켜 손보고 있는 중일세. 일하는 손이 꽤 더딘 사람인가 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톰이 살살 맞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군다면 다른 데다 그 차를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는 단지 윌슨이 얼른 해명을 했다. 그는 말끝을 흐렸고 톰은 조바심을 내며 정비소 안을 훑어보았다. 그때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살이 넉넉한 여인이 나와 사무실 문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30대 중반이었고 약간 땅땅한 체구였지만 일부 여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넉넉한 몸매를 육감적으로 놀리고 있었다. 땡땡이 무늬의 짙은 푸른색 비단 드레스가 받쳐주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모라고 할 만한 구석은 없었지만 마치 육신의 신경들이 끊임없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듯한 화끈한 생명력이 즉각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마치 유령 옆을 지나듯 남편을 제치고 걸어와 톰을 뜨거운 눈길로 쳐다보며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는 입술에 침을 묻히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남편에게 부드럽고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손님이 앉으시게 의자 좀 가져올래요? 물론이지. 윌슨이 허둥지둥 대답하고는 벽의 시멘트 색깔과 구분이 되지 않게 연결된 조그만 사무실 쪽으로 갔다. 그의 짙은색 작업복과 연한색 머리칼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뿌옇게 쟤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톰에게 가까이 다가온 윌슨의 아내만이 예외였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톰이 간절하게 말했다. 다음 기차를 타. 알았어요. 지하에 있는 신문 가판대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톰에게서 물러가는 것과 동시에 조지 윌슨이 사무실 문에서 의자 2개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는 길 아래에서 눈에 띄지 않게 그녀를 기다렸다. 독립기념일을 며칠 앞둔 터라
창백하고 빼빼한 이탈리아계 소년이 철로 주변에 폭죽을 나란히 설치하고 있었다. 끔찍한 곳이지. 안 그래? 톰이 인상을 찌푸리고 닥터 에클버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기가 막히는군. 데리고 가는 게 그녀에게도 좋은 거야. 남편이 못 나가게 하지 않아? 윌슨이? 그 작자는 그녀가 뉴욕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아. 저자는 하도 멍청해서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리하여 톰 뷰캐넌과 그의 여자 그리고 나는 모두 함께 뉴욕으로 갔다. 윌슨 부인은 남의 눈을 봐서 다른 칸에 탔으니 정확히 말하면 다 함께 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톰은 혹시나 같은 기차에 타고 있을지 모를 이스트에그 사람들의 정서를 그 정도는 배려해 주었다. 그녀는 고동색 모슬린 드레스로 갈아입었는데 뉴욕에서 톰이 플랫폼에 내리는 것을 거들어 줄 때 보니 꽤 펑펑한 엉덩이 부분에 드레스가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신문 가판대에서 타운테틀 한 권과 영화에 관한 잡지를 샀고 영내 가게에서는 콜드크림과 작은 병에 든 향수를 샀다. 계단을 올라온 후 그녀는 자동차 소음이 무겁게 울리는 거리에서 택시를 4대나 그냥 보낸 뒤에 회색빛 천으로 의자를 마감 처리한 연보라색 새 택시를 골라 탔다. 우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을 빠져나와 이 택시에 몸을 싣고 환한 햇살 속을 달렸다. 그러나 금방 그녀가 창문에서 고개를 휙 돌리고 몸을 앞으로 굽히더니 앞에 있는 칸막이용 유리를 두들겼다. 저기 있는 개 한 마리 사고 싶어요. 그녀가 졸랐다. 아파트에서 한 마리 키우게요. 집에 두면 참 좋아요. 개 말이에요. 우리는 차를 후진해 웃기게도 존 디 록펠러를 닮은 백발 노인에게 갔다. 그의 목에 걸린 바구니에는 품종을 알 수 없는 강아지 12마리가 올망졸망 들어있었다. 무슨 품종이죠? 노인이 택시 창문 쪽으로 다가오자 윌슨 부인이 신이 나서 물었다. 모든 품종이 다 있습죠? 무슨 품종을 원하시나요, 부인? 경찰견을 갖고 싶어요. 그런 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은 바구니 속을 미심쩍게 들여다보더니 손을 집어넣어 바동바동거리는 강아지 한 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꺼냈다. 그건 경찰견이 아니잖소. 톰이 말했다. 그렇긴 한데요. 노인은 실망스러운 투로 말했다. 꼭 경찰견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에어데일 종에 가깝죠. 노인은 갈색 수건을 덮어놓은 듯한 강아지 등을 쓰다듬었다. 이 털 좀 보세요. 털이 대단하죠? 이런 개는 감기 걸려서 고생시킬 일은 안 만들죠. 귀여운 것 같아요. 윌슨 부인이 신이 나서 말했다. 얼마죠? 이 강아지요? 노인은 사랑스럽게 개를 쳐다봤다. 이 강아지는 10달러 되겠습니다. 발이 놀랍게도 하얗기는 하지만 어딘가 에어데일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강아지는 윌슨 부인에게 팔려 넘겨졌고 그녀는 추위를 타지 않는다는 그 털을 황홀해하며 쓰다듬었다.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부인이 우아하게 물었다. 그게요? 그놈은 수컷입니다. 뭐 그냥 암캐 같은 새끼지. 톰이 딱 잘라 말했다. 돈 여기 있어. 그 돈이면 어디 가서 개 10마리는 더 살 거요. 우리는 5번가 쪽으로 달렸다. 그 여름 일요일 오후는 워낙 푸근하고 감미롭게 목가적이어서 골목을 돌아설 때 하얀 양떼가 우르르 튀어나온다고 해도 놀랄 것 같지 않았다. 잠깐, 내가 말했다. 여기서 두 사람을 보내줄게. 아냐, 그러지 마. 톰이 즉시 나를 말렸다.
자네가 같이 가지 않으면 머틀이 섭섭해할 거야. 안 그래, 머틀? 그렇게 해요. 그녀가 졸랐다. 내 여동생 캐서린에게 전화할게요. 아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애예요. 글쎄, 그러고 싶지만 차는 가던 길을 계속 달려 센트럴파크를 지나 웨스트 100번가를 향해 달렸다. 차는 158번가에 이르자 흰색 케이크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아파트 가운데 한 동 앞에 멈추었다. 윌슨 부인은 마치 왕녀가 제 집으로 납신 듯 주위를 휘휘 돌아보며 강아지와 구입한 물건들을 챙겨 들고 도도하게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맥키 씨 부부더러 오라고 해야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녀가 말했다. 물론 내 여동생 캐서린도 부르고요. 꼭대기층에 있는 아파트에는 작은 거실, 작은 다이닝룸, 작은 침실, 그리고 욕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거실에는 공간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장식 가구가 문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었는데 가구 위에 테피스트리가 덮여 있어 집 안에서 움직이려면 끊임없이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여인네들이 그네를 타는 장면 위에서 발이 걸렸다. 집안에 걸린 유일한 사진은 지나치게 확대한 사진이었는데 희미한 바위에 암탉이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암탉이 챙 달린 모자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마치 넓적한 할머니의 얼굴이 방안을 내려다보며 빙긋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타운테틀 잡지가 여러 권 놓여 있었고 베드로라 불린 시몬 그리고 브로드웨이 스캔들을 실은 자질구레한 잡지들이 섞여 있었다. 윌슨 부인은 온통 강아지에 빠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미적미적하며 밀집 한 박스와 우유를 사오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큼직하고 단단한 강아지용 비스켓 한 통을 우유에 다 집어넣었다. 그 가운데 비스킷 하나는 오후 내내 우유가 담긴 접시에서 무관심하게 버려진 채 썩어들었다. 한편 톰은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캐비닛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가져왔다. 나는 평생 술에 취한 적이 딱 2번 있었다. 그중 2번째로 취한 날이 바로 그날 오후였다. 그래서 그날 일어난 모든 일들은 흐릿하고 희미하게만 기억에 남아있다. 비록 오후 8시가 되도록 아파트에는 환하게 햇빛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윌슨 부인은 톰의 허벅지에 앉아 몇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다가 담배가 떨어졌길래 나는 담배를 사기 위해 길모퉁이에 있는 잡화점으로 갔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이지 않아 나는 알아서 거실에 앉아 베드로라 불린 신문의 한 챕터를 읽었다. 그 책 자체가 형편없었거나 위스키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는지 책 내용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톰과 머틀이 다시 나타났고 손님들이 아파트 문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여동생이라는 캐서린은 약 30살 정도 된 호리호리하고 천박스러운 여자로 빨간 머리를 고데기로 뻣뻣하게 부풀린 단발머리에 얼굴은 우유처럼 하얀 분칠을 하고 있었다. 눈썹을 뽑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삐딱하게 그려 넣었지만 원래 있던 모양대로 회복하기 위해 저절로 다시 자라난 눈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엉성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팔에 차고 있는 수많은 사기 팔찌들이 끊임없이 찰랑찰랑 소리를 냈다. 워낙 주인 같은 태도로 들어와 가구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둘러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여기 사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내가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즉시 웃음을 터뜨리며 내 질문을 큰 소리로 다시 되풀이한 뒤
여자친구와 호텔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맥키 씨는 아래층에 사는 창백하고 여성적인 남자였다. 광대뼈에 하얀 거품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금방 면도를 한 것 같았고 방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예술놀이를 한다고 내게 말했는데 나중에야 그가 사진작가이며 벽에 귀신처럼 걸려있는 머틀 아주머니의 흐릿한 확대 사진을 찍은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아내는 목소리가 찢어질 듯하고 느릿느릿하며 인물은 좋으나 정남이가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결혼 후 지금까지 자기 사진을 127번이나 찍어주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윌슨 부인은 어느새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있었다. 그녀가 방 안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옷을 그렇게 차려입고 나니 사람의 성격까지 달라졌다. 정비소에서 그처럼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 팔팔한 기운은 어느새 대단한 거만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몸짓, 그리고 과시욕은 매 순간 더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존재감이 커져감에 따라 방은 점점 더 좁아지더니 마침내 그녀는 연기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시끄럽게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회전축을 타고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예, 내 말 좀 들어봐. 그녀가 높고 큰 목소리로 여동생에게 말했다. 그런 작자들은 대개 다 널 등쳐먹을 놈들이야. 머릿속에 돈 생각만 들어있는 놈들이지. 지난주에 어떤 여자가 여기 와서 내 발을 봐줬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준 청구서를 보면 그 여자가 내 맹장을 떼어내줬나 생각할 거야. 그 여자 이름이 뭔데요? 맥키 부인이 물었다. 에버하르트 부인이요. 사람들 집에 직접 가서 발을 봐주며 돌아다니는 여자죠. 드레스가 참 마음에 드네요. 맥키 부인이 말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윌슨 부인은 교만하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 칭찬을 깔아뭉갰다. 그냥 어디 굴러다니던 헌어 쪼가리인걸요? 그녀가 말했다. 신경 써서 꾸미지 않아도 될 때 그냥 가끔 꺼내 입어요. 하지만 부인이 입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맥키 부인이 우겨댔다. 지금 그 포즈를 체스터가 제대로 포착해내면 뭔가 근사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입을 다물고 윌슨 부인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눈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활짝 웃으며 우리 쪽을 쳐다봤다. 맥키 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자기 얼굴 앞에 손을 천천히 앞으로 뒤로 움직였다. 조명을 좀 바꿔야겠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이목구비의 입체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뒷머리도 전부 살려내 보도록 하고요. 나 같으면 조명을 안 바꾸겠어요. 맥키 부인이 외쳤다. 내 생각에 그건 그녀의 남편이 쉬 하며 그녀의 입을 막았고 우리는 다시 피사체를 쳐다보았다. 그 사이 톰 뷰캐넌은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맥키 씨 내외분이 마실 만한 게 있을 텐데 그가 말했다. 모틀, 사람들이 다 자러 가겠다고 하기 전에 얼음하고 생수 좀 더 가져와. 그 남자애한테 얼음 이야기 했는데 머틀은 아래 것들의 굼뜬 행동에 넌더리가 난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여튼 저 사람들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시켜야 말을 듣는다니까. 그녀는 나를 보며 뜬금없이 웃어젖혔다. 그러고 나서는 강아지한테 촐랑촐랑 가더니 행복해 죽겠다는 듯 뽀뽀를 하고는 마치 부엌에서 열댓 명의 주방장이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듯 부엌으로 휘리릭 들어갔다.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좀 괜찮은 작업을 했죠. 베키 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톰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 가운데 두 개를 표구해서 아래층에 걸어놨죠. 뭐가 두 개란 말인데요? 톰이 물었다. 두 작품이죠. 그 가운데 하나는 제목이 몬탁 해변, 갈매기 떼고요. 다른 하나는 몬탁 해변, 바다죠. 여동생 캐서린이 소파에 오더니 내 옆에 앉았다. 당신도 롱아일랜드에 사세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웨스트에그에 삽니다. 그래요? 한 달 전에 거기서 열리는 파티에 갔었는데,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그분 아세요? 그분 옆집에 살아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분이 비렐름 황제의 조카인가 사촌인가래요. 그 사람의 돈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맥키 부인이 갑자기 캐서린을 가리키는 바람에 내 이웃에 관한 솔깃한 이야기가 끊기고 말았다. 체스터, 당신이 이 아가씨하고 뭔가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인이 불쑥 말을 했지만 맥키 씨는 매갈이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톰에게 관심을 돌렸다. 롱아일랜드에 진출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좀 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건 단지 시작만 하게 해달라는 거죠. 모틀한테 부탁해봐요. 톰은 윌슨 부인이 쟁반을 들고 나타난 것을 보고 크게 한 번 웃어젖히고는 이렇게 말했다. 머틀이 추천서 한 장 써줄 거예요. 그럴 거지, 머틀? 뭘 말이에요? 그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당신 남편 앞으로 맥키 씨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란 말이야. 맥키 씨가 당신 남편을 모델로 작품을 만들게 말이야. 그는 잠시 입술을 살짝 꿈찔거리며 작품 제목을 생각했다. 가스펌프에 선 조지비 윌슨. 뭐 이런 작품 말이야. 캐서린이 내 쪽으로 몸을 더 기울이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두 사람 다 결혼한 배우자한테 넌더리를 내고 있죠. 둘 다 말입니까? 아주 넌더리를 낸다니까요. 그녀는 머트를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톰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넌더리를 낼 거면 왜 계속 같이 사냐고요. 내가 만약 저 사람들이라면 이혼을 하고 당장 둘이 결혼해 버릴 거예요. 윌슨 부인도 남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답은 뜻밖에도 머트립에서 나왔다. 내가 하는 말을 옆에 있다 듣게 된 그녀가 격하고도 저속한 말로 그렇다고 인정한 것이다. 거 봐요. 캐서린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사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는 건 톰의 아내예요. 그 여자는 가톨릭인데 가톨릭에선 이혼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데이지는 가톨릭이 아니었고 나는 톰의 그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캐서린이 계속 말했다. 만약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은 잠잠해질 때까지
한동안 서부에서 살 거래요. 유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머, 유럽을 좋아하세요? 그녀가 놀란 듯이 외쳤다. 난 몬테카를로에 갔다가 얼마 전에 왔는데. 그렇군요. 지난해였어요. 여자친구 한 명이랑 갔더랬죠? 오래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몬테카를로에 갔다가 돌아왔죠. 마르세유를 경유해서. 갈 때는 1200달러 이상 가지고 갔는데 특실 도박장에서 이틀 만에 몽땅 다 털려버렸죠. 돌아올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도 못해요. 아유, 그 도시는 이제 신물이 나요. 늦은 오후 잠시 창을 통해 본 하늘은 지중해의 푸른 바다 같았다. 그러다 맥기 부인의 째지는 목소리가 들려 다시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도 거의 실수를 할 뻔했다니까요. 그녀가 열을 내어 말했다. 난 몇 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던 좀생이 유대인하고 거의 결혼할 뻔했잖아요. 나보다 한참 처지는 사람이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나보고 루실, 저 남자는 너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 하고 말했죠. 하지만 내가 체스터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 작자가 나를 낚아채 갔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머틀 윌슨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며 말했다. 부인은 어쨌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안 했죠. 근데 난 결혼을 하고 말았거든요. 머틀이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바로 그게 부인의 경우하고 내 경우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랬어, 머틀? 캐서린이 따지고 들었다. 아무도 결혼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머틀은 잠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왜 그 남자랑 결혼했냐 하면 난 그 남자가 신사인 줄 알았거든. 머틀이 마침내 대답했다. 배우작감으로 좀 괜찮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내 발바닥 떼만도 못한 사람이었어. 한때는 언니가 그 사람한테 미쳤더랬잖아. 캐서린이 말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미쳤다고? 머틀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듯 빽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 사람한테 미쳤었다고 누가 그래? 그런 식이라면 저기 서 있는 저 총각한테도 내가 미쳐 있다고들 하게 생겼구나. 그녀가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끌어들이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내게 의혹의 눈총을 보냈다. 나는 애써 몸짓 발짓으로 그 여자의 과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해명해야 했다. 내가 미쳤던 적이 있었다면 그건 그 남자하고 결혼할 때뿐이었어. 결혼하고 나서 금방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지.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 가장 아끼는 양복을 빌려 입고 결혼식을 올려놓고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 어느 날 그 양복 주인이 양복을 찾으러 왔길래 내가 놀라서 어머, 이게 대게 양복이었어요? 난 전혀 몰랐어요. 그랬어. 그 양복을 돌려주고 난 그대로 들어놓고 말았는데 평생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없었어. 언니는 정말 형부하고 갈라서야 돼요. 캐서린이 다시 내게 말문을 돌렸다. 두 사람이 그 정비소에서 11년씩이나 살았잖아요. 톰은 언니 인생에서 유일한 첫사랑이거든요. 두 번째 위스키가 또 한 병 나왔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해댔다. 캐서린만은 아무것도 안 마셔도 마신 것이나 다름없다며 술에 손을 대지 않았다. 톰은 건물 관리인을 호출해 유명한 샌드위치를 사오게 했는데 한 끼 저녁 식사로 거뜬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포근한 석양을 받으며 공원 남쪽으로 걷고 싶었지만
나가려고 할 때마다 황당무계하고 기가 막히는 논쟁이 마치 노끈처럼 나를 낚아채 의자에 도로 앉게 했다. 도시 높은 곳에서 노랗게 불 밝혀진 우리들의 창문은 어스름이 짙어가는 거리를 지나가다 무심코 올려다보는 자들에게 제 나름대로 인간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리라. 나 역시 그들처럼 올려다보고 궁금해하는 자였다. 나는 그 안에도 있고 그 밖에도 있었다. 온갖 군상들의 삶에 매료되어 빨려드는 동시에 역겨움을 느끼며 멋들이 의자를 내 가까이 끌어당기더니 갑자기 더운 입김을 내 위에 내뿜으며 톰과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다. 기차를 타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리는 꼭 서로 마주보도록 되어 있는 자리인데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여동생을 만나 하루 자고 올 작정으로 뉴욕에 가는 중이었죠. 저희는 양복을 입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광고를 보고 있는 척했죠. 역에 도착했을 때 저 사람은 내 옆에 와 있었고 저 사람의 흰 셔츠 앞부분이 내 팔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나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택시를 탔을 때도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몰랐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는 맥기 부인에게 눈을 돌리더니 방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있잖아요. 머트리 외쳤다. 이 옷 오늘 다 입고 나면 부인한테 드릴게요. 나는 내일 다른 옷을 사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목록으로 작성해둬야겠어요. 마사지, 파마, 우리 강아지 줄목걸이, 용수철을 툭 치면 열리는 그런 귀여운 잿더리, 또 어머니 무덤에 여름 내내 놔둘 수 있는 검정색 비단 리본이 달린 화환. 이런 건 다 목록으로 작성해둬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시간은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내 손목시계를 보았을 때는 어느새 10시가 되어 있었다. 맥기 씨는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양이 마치 운동하는 남자의 사진 같았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오후 내내 신경이 쓰였던 마른 거품 자국을 그의 뺨에서 닦아주었다. 강아지는 식탁에 앉은 채 소경의 눈으로 연기가 자욱한 방안을 쳐다보며 가끔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낑낑거렸다. 사람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어디 가자는 계획을 짜다가 또 서로 헤어지고 그러다 몇 야드 안 된 거리에서 찾던 사람을 다시 찾아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쯤 윌슨 부인이 자신이 데이지 이름을 입에 올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톰 뷰캐넌과 얼굴을 맞대고 언성을 높이며 대판 싸웠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윌슨 부인이 바득바득 대들었다. 내가 부르고 싶을 때마다 부를 거라고요. 데이지, 데이지! 톰 뷰캐넌이 순간 손바닥으로 코가 부러지도록 그녀를 후려쳤다. 욕실 바닥에 피 묻은 헝겊이 널브러지고 여자들의 나무라는 소리가 이어지고 그 난장판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긴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졸다가 깬 맥키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절반쯤 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쳐다봤다.
각종 약품이 들려 있는 가운데 빼곡히 들어선 가구 사이에 자신의 부인과 캐서린이 여기저기 허둥거리며 한편으로는 나무라고 한편으로는 달래고 있었고, 소파에는 혼쭐이 빠진 듯한 여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앉은 채 베르사유의 한 장면을 담은 테피스트리 위에 타운테틀 잡지를 펴고 있었다. 베키 씨는 고개를 돌려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도 샹들리에에 걸어둔 모자를 집어든 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언제 점심이나 같이 하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그가 제안했다. 어디서요? 아무 데서나. 손잡이에서 손을 떼주세요. 엘리베이터 보이가 짜증을 냈다. 미안해. 베키 씨가 정중하게 말했다. 내가 거기 손을 대고 있는 줄 몰랐어. 좋습니다. 기꺼이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들어가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들고 앉아 있었다. 비녀와 야수, 고도, 늙은 가게 말, 브루클린 다리. 얼마 후 나는 펜실베니아 역의 서늘한 지하 플랫폼에 반쯤 졸며 누운 채 조간신문 트리뷴을 보며 새벽 4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그럼 위대한 개츠비 2장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웨스트에그와 뉴욕시 중간쯤에 이르면 쑥대밭 같은 어느 특정 지대를 피해가기 위해 자동차 도로가 갑자기 꺾여 약 1500피트 정도 철로와 나란히 달리는 지점이 있다. 이곳이 바로 재의 계곡이다. 잿더미가 마치 밀이 자라듯 쌓여 언덕을 이루고 산마루를 이루고 괴기스러운 정원을 이루고 있는 몽환적인 곳이다. 여기서는 잿더미가 집 모양도 되었다가 굴뚝 모양도 되었다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모양도 되었다가 기가 막힌 조화를 부려 어렴풋이 움직이는 인간도 되었다가 희뿌연 대기 속으로 무너져 사라진다. 간혹 회색빛 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는 도로를 엉금엉금 조심스레 운전해 가다가 끼 가며 급제동을 걸며 멈추면 즉시 재를 뒤집어 쓴 회색 인간들이 나무로 된 삽을 들고 우르르 몰려나와 짙은 재구름을 일으켜 희미한 그들의 노동 모습을 시야에서 가려버린다. 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 회색 지대와 그 위에 한없이 부유하는 암울한 먼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뭔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닥터 T.J. 에클버그의 두 눈이다. 닥터 T.J. 에클버거의 눈동자는 푸르고 어마어마하다. 그 망망만 해도 높이가 1야드나 된다. 그 두 눈은 얼굴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코 위에 걸친 거대한 노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분명 어떤 실없는 안과 의사가 퀸스보로에서 손님을 더 끌어보겠다고 설치해놨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봉사가 되었거나 혹은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태양과 비에 노출된 채 그동안 페인트 칠을 한 번도 더해주지 않아 약간 희끄무레한 그의 눈은 그 침통한 쓰레기 매립장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채의 계곡은 한쪽 면이 악취가 풍기는 작은 강에 접해 있는데 화물선을 통과시키기 위해 도계교가 올라갈 때면 기차가 그 옆에서 정차에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차 승객들은 거의 30분 동안이나 그 암울한 광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기차는 항상 그 지점에서 최소한 1분간 정차하는데 내가 톰 뷰캐넌의 정부를 처음 만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그에게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톰이 그녀를 데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레스토랑에 버젓이 나타나 그녀를 테이블에 앉혀놓고 껄렁거리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나 역시 호기심에 그녀를 한번 보고 싶긴 했지만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결국 만나게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오후 톰과 함께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잿더미 지점에 기차가 멈추자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내 팔을 붙잡고 강제로 나를 기차에서 내리게 했다. 여기서 내려. 톰이 고집했다. 내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나는 그가 점심때 술을 잔뜩 퍼마셨고 나를 거기 데리고 가겠다고 작정한 것은 폭력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나는 일요일 오후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추측하고 있었던 거다. 나는 그를 따라 희반죽을 바른 낮은 철로변 담장을 넘었고 우리는 닥터 에클버그의 그 집요한 시선을 받으며 길을 따라 약 100야드 되돌아 걸어갔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건물은 황무지 언저리에 자리한 채 일종의 축소판 메인스트리트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어떤 곳과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조그만 노란 벽돌 건물뿐이었다. 그 건물에 있는 3개의 업소 가운데 하나는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고 또 한 업소는 재로 뒤덮인 길로 연결되어 밤새 영업하는 식당이었고 세 번째 업소는 자동차 공업소 조지 B. 윌슨 자동차 사고 팝니다 라는 간판이 붙은 자동차 정비소였다. 나는 톰을 따라 그 정비소로 들어갔다. 실내는 손님도 없이 한산하고 물건도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자동차는 어두운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고물 포드 자동차뿐이었다. 문득 이 정비소의 그늘이 가림막 역할을 해주고 호화스럽고 낭만적인 살림집은 2층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걸레 같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사무실 문에서 나왔다. 그는 금발머리에 비실비실하고 빈혈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남자였다. 우리를 보자 그의 연푸른 눈동자에 어렴풋이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어이 윌슨, 자네 잘 있었나? 톰이 그의 어깨를 반갑다는 듯 툭 치며 말했다. 장사는 좀 어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윌슨이 미적지근하게 대답했다. 그 차는 언제 저한테 파실 겁니까? 다음 주쯤, 지금 사람을 시켜 손보고 있는 중일세. 일하는 손이 꽤 더딘 사람인가 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톰이 쌀쌀 맞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군다면 다른 데다 그 차를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는 단지 윌슨이 얼른 해명을 했다. 그는 말끝을 흐렸고 톰은 조바심을 내며 정비소 안을 훑어보았다.
그때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살이 넉넉한 여인이 나와 사무실 문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30대 중반이었고 약간 땅땅한 체구였지만 일부 여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넉넉한 몸매를 육감적으로 놀리고 있었다. 땡땡이 무늬의 짙은 푸른색 비단 드레스가 받쳐주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모라고 할 만한 구석은 없었지만 마치 육신의 신경들이 끊임없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듯한 화끈한 생명력이 즉각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마치 유령 옆을 지나듯 남편을 제치고 걸어와 톰을 뜨거운 눈길로 쳐다보며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는 입술에 침을 묻히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남편에게 부드럽고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손님이 앉으시게 의자 좀 가져올래요? 아, 물론이지. 윌슨이 허둥지둥 대답하고는 벽의 시멘트 색깔과 구분이 되지 않게 연결된 조그만 사무실 쪽으로 갔다. 그의 짙은색 작업복과 연한색 머리칼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뿌옇게 쟤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톰에게 가까이 다가온 윌슨의 아내만이 예외였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톰이 간절하게 말했다. 다음 기차를 타. 알았어요. 지하에 있는 신문 가판대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톰에게서 물러가는 것과 동시에 조지 윌슨이 사무실 문에서 의자 2개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는 길 아래에서 눈에 띄지 않게 그녀를 기다렸다. 독립기념일을 며칠 앞둔 터라 창백하고 빼빼한 이탈리아계 소년이 철로 주변에 폭죽을 나란히 설치하고 있었다. 끔찍한 곳이지, 안 그래? 톰이 인상을 찌푸리고 닥터 에클버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기가 막히는군. 데리고 가는 게 그녀에게도 좋은 거야. 남편이 못 나가게 하지 않아? 윌슨이? 그 작자는 그녀가 뉴욕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아. 저자는 하도 멍청해서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리하여 톰 뷰캐넌과 그의 여자 그리고 나는 모두 함께 뉴욕으로 갔다. 윌슨 부인은 남의 눈을 봐서 다른 칸에 탔으니 정확히 말하면 다 함께 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톰은 혹시나 같은 기차에 타고 있을지 모를 이스트에그 사람들의 정서를 그 정도는 배려해 주었다. 그녀는 고동색 모슬린 드레스로 갈아입었는데 뉴욕에서 톰이 플랫폼에 내리는 것을 거들어 줄 때 보니 꽤 펑펑한 엉덩이 부분에 드레스가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신문 가판대에서 타운테틀 한 권과 영화에 관한 잡지를 샀고 영내 가게에서는 콜드크림과 작은 병에 든 향수를 샀다. 계단을 올라온 후 그녀는 자동차 소음이 무겁게 울리는 거리에서 택시를 4대나 그냥 보낸 뒤에 회색빛 천으로 의자를 마감 처리한 연보라색 새 택시를 골라 탔다. 우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을 빠져나와 이 택시에 몸을 싣고 환한 햇살 속을 달렸다. 그러나 금방 그녀가 창문에서 고개를 휙 돌리고 몸을 앞으로 굽히더니 앞에 있는 칸막이용 유리를 두들겼다. 저기 있는 개 한 마리 사고 싶어요. 그녀가 졸랐다. 아파트에서 한 마리 키우게요. 집에 두면 참 좋아요. 개 말이에요. 우리는 차를 후진해 웃기게도 존 디 록펠러를 닮은 백발 노인에게 갔다. 그의 목에 걸린 바구니에는 품종을 알 수 없는 강아지 12마리가 올망졸망 들어있었다. 무슨 품종이죠? 노인이 택시 창문 쪽으로 다가오자 윌슨 부인이 신이 나서 물었다. 모든 품종이 다 있습죠? 무슨 품종을 원하시나요, 부인?
경찰견을 갖고 싶어요. 그런 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은 바구니 속을 미심쩍게 들여다보더니 손을 집어넣어 바동바동거리는 강아지 한 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꺼냈다. 그건 경찰견이 아니잖소. 톰이 말했다. 그렇긴 한데요. 노인은 실망스러운 투로 말했다. 꼭 경찰견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에어데일 종에 가깝죠. 노인은 갈색 수건을 덮어놓은 듯한 강아지 등을 쓰다듬었다. 이 털 좀 보세요. 털이 대단하죠? 이런 개는 감기 걸려서 고생시킬 일은 안 만들죠. 귀여운 것 같아요. 윌슨 부인이 신이 나서 말했다. 얼마죠? 이 강아지요? 노인은 사랑스럽게 개를 쳐다봤다. 이 강아지는 $10 되겠습니다. 발이 놀랍게도 하얗기는 하지만 어딘가 에어데일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강아지는 윌슨 부인에게 팔려 넘겨졌고 그녀는 추위를 타지 않는다는 그 털을 황홀해하며 쓰다듬었다.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부인이 우아하게 물었다. 그게요? 그놈은 수컷입니다. 뭐 그냥 암캐 같은 새끼지. 톰이 딱 잘라 말했다. 돈 여기 있어. 그 돈이면 어디 가서 개 10마리는 더 살 거요. 우리는 5번가 쪽으로 달렸다. 그 여름 일요일 오후는 워낙 푸근하고 감미롭게 목가적이어서 골목을 돌아설 때 하얀 양떼가 우르르 튀어나온다고 해도 놀랄 것 같지 않았다. 잠깐, 내가 말했다. 여기서 두 사람을 보내줄게. 아냐, 그러지 마. 톰이 즉시 나를 말렸다. 자네가 같이 가지 않으면 머틀이 섭섭해할 거야. 안 그래, 머틀? 그렇게 해요. 그녀가 졸랐다. 내 여동생 캐서린에게 전화할게요. 아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애예요. 글쎄, 그러고 싶지만 차는 가던 길을 계속 달려 센트럴파크를 지나 웨스트 100번가를 향해 달렸다. 차는 158번가에 이르자 흰색 케이크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아파트 가운데 한 동 앞에 멈추었다. 윌슨 부인은 마치 왕녀가 제 집으로 납신 듯 주위를 휘휘 돌아보며 강아지와 구입한 물건들을 챙겨 들고 도도하게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맥키 씨 부부더러 오라고 해야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녀가 말했다. 물론 내 여동생 캐서린도 부르고요. 꼭대기층에 있는 아파트에는 작은 거실, 작은 다이닝룸, 작은 침실, 그리고 욕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거실에는 공간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장식 가구가 문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었는데 가구 위에 테피스트리가 덮여 있어 집 안에서 움직이려면 끊임없이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여인네들이 그네를 타는 장면 위에서 발이 걸렸다. 집안에 걸린 유일한 사진은 지나치게 확대한 사진이었는데 희미한 바위에 암탉이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암탉이 책 달린 모자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마치 넓적한 할머니의 얼굴이 방 안을 내려다보며 빙긋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타운테틀 잡지가 여러 권 놓여 있었고 베드로라 불린 시몬 그리고 브로드웨이 스캔들을 실은 자질구레한 잡지들이 섞여 있었다. 윌슨 부인은 온통 강아지에 빠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미적미적하며 밀집 한 박스와 우유를 사오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큼직하고 단단한 강아지용 비스켓 한 통을 우유에 다 집어넣었다. 그 가운데 비스킷 하나는 오후 내내 우유가 담긴 접시에서 무관심하게 버려진 채 썩어들었다.
한편 톰은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캐비닛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가져왔다. 나는 평생 술에 취한 적이 딱 2번 있었다. 그중 2번째로 취한 날이 바로 그날 오후였다. 그래서 그날 일어난 모든 일들은 흐릿하고 희미하게만 기억에 남아있다. 비록 오후 8시가 되도록 아파트에는 환하게 햇빛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윌슨 부인은 톰의 허벅지에 앉아 몇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다가 담배가 떨어졌길래 나는 담배를 사기 위해 길모퉁이에 있는 잡화점으로 갔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이지 않아 나는 알아서 거실에 앉아 베드로라 불린 신문의 한 챕터를 읽었다. 그 책 자체가 형편없었거나 위스키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는지 책 내용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톰과 머틀이 다시 나타났고 손님들이 아파트 문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여동생이라는 캐서린은 약 30살 정도 된 호리호리하고 천박스러운 여자로 빨간 머리를 고데기로 뻣뻣하게 부풀린 단발머리에 얼굴은 우유처럼 하얀 분칠을 하고 있었다. 눈썹을 뽑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삐딱하게 그려 넣었지만 원래 있던 모양대로 회복하기 위해 저절로 다시 자라난 눈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엉성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팔에 차고 있는 수많은 사기 팔찌들이 끊임없이 찰랑찰랑 소리를 냈다. 워낙 주인 같은 태도로 들어와 가구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둘러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여기 사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내가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즉시 웃음을 터뜨리며 내 질문을 큰 소리로 다시 되풀이한 뒤 여자친구와 호텔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맥키 씨는 아래층에 사는 창백하고 여성적인 남자였다. 광대뼈에 하얀 거품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금방 면도를 한 것 같았고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예술놀이를 한다고 내게 말했는데 나중에야 그가 사진작가이며 벽에 귀신처럼 걸려있는 머틀 아주머니의 흐릿한 확대 사진을 찍은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아내는 목소리가 찢어질 듯하고 느릿느릿하며 인물은 좋으나 정남이가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결혼 후 지금까지 자기 사진을 127번이나 찍어주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윌슨 부인은 어느새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있었다. 그녀가 방 안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옷을 그렇게 차려입고 나니 사람의 성격까지 달라졌다. 정비소에서 그처럼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 팔팔한 기운은 어느새 대단한 거만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몸짓, 그리고 과시욕은 매 순간 더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존재감이 커져감에 따라 방은 점점 더 좁아지더니 마침내 그녀는 연기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시끄럽게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회전축을 타고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예, 내 말 좀 들어봐. 그녀가 높고 큰 목소리로 여동생에게 말했다. 그런 작자들은 대개 다 널 등쳐먹을 놈들이야. 머릿속에 돈 생각만 들어있는 놈들이지. 지난주에 어떤 여자가 여기 와서 내 발을 봐줬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준 청구서를 보면 그 여자가 내 맹장을 떼어내줬나 생각할 거야. 그 여자 이름이 뭔데요? 맥키 부인이 물었다. 에버하르트 부인이요. 사람들 집에 직접 가서 발을 봐주며 돌아다니는 여자죠. 드레스가 참 마음에 드네요. 맥키 부인이 말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윌슨 부인은 교만하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 칭찬을 깔아뭉갰다. 그냥 어디 굴러다니던 헌옷 조각인걸요? 그녀가 말했다. 신경 써서 꾸미지 않아도 될 때 그냥 가끔 꺼내 입어요. 하지만 부인이 입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맥기 부인이 우겨댔다. 지금 그 포즈를 체스터가 제대로 포착해내면 뭔가 근사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입을 다물고 윌슨 부인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눈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활짝 웃으며 우리 쪽을 쳐다봤다. 맥기 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자기 얼굴 앞에 손을 천천히 앞으로 뒤로 움직였다. 조명을 좀 바꿔야겠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이목구비의 입체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뒷머리도 전부 살려내 보도록 하고요. 나 같으면 조명을 안 바꾸겠어요. 맥키 부인이 외쳤다. 내 생각에 그건 그녀의 남편이 쉬 하며 그녀의 입을 막았고 우리는 다시 피사체를 쳐다보았다. 그 사이 톰 뷰캐넌은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맥키 씨 내외분이 마실 만한 게 있을 텐데 그가 말했다. 머틀, 사람들이 다 자러 가겠다고 하기 전에 얼음하고 생수 좀 더 가져와. 그 남자애한테 얼음 이야기 했는데 머틀은 아래 것들의 굼뜬 행동에 넌더리가 난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여튼 저 사람들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시켜야 말을 듣는다니까. 그녀는 나를 보며 뜬금없이 웃어젖혔다. 그러고 나서는 강아지한테 촐랑촐랑 가더니 행복해 죽겠다는 듯 뽀뽀를 하고는 마치 부엌에서 10명의 주방장이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듯 부엌으로 휘리릭 들어갔다.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좀 괜찮은 작업을 했죠. 맥키 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톰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 가운데 2개를 표구해서 아래층에 걸어놨죠. 뭐가 2개란 말인데요? 톰이 물었다. 2작품이죠. 그 가운데 하나는 제목이 몬탁 해변, 갈매기 떼고요. 다른 하나는 몬탁 해변, 바다죠. 여동생 캐서린이 소파에 오더니 내 옆에 앉았다. 당신도 롱아일랜드에 사세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웨스트에그에 삽니다. 그래요? 한 달 전에 거기서 열리는 파티에 갔었는데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그분 아세요? 그분 옆집에 살아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분이 비렐름 황제의 조카인가 사촌인가래요. 그 사람의 돈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맥키 부인이 갑자기 캐서린을 가리키는 바람에 내 이웃에 관한 솔깃한 이야기가 끊기고 말았다. 체스터, 당신이 이 아가씨하고 뭔가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인이 불쑥 말을 했지만 맥키 씨는 매갈이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톰에게 관심을 돌렸다. 롱아일랜드에 진출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좀 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건 단지 시작만 하게 해달라는 거죠. 모틀한테 부탁해봐요. 톰은 윌슨 부인이 쟁반을 들고 나타난 것을 보고 크게 한번 웃어젖히고는 이렇게 말했다. 모틀이 추천서 한 장 써줄 거예요.
그럴 거지 뭣들? 뭘 말이에요? 그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당신 남편 앞으로 맥키 씨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란 말이야. 맥키 씨가 당신 남편을 모델로 작품을 만들게 말이야. 그는 잠시 입술을 살짝 꿈찔거리며 작품 제목을 생각했다. 가스펌프에 선 조지 B. 윌슨. 뭐 이런 작품 말이야. 캐서린이 내 쪽으로 몸을 더 기울이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두 사람 다 결혼한 배우자한테 넌더리를 내고 있죠. 둘 다 말입니까? 아주 넌더리를 낸다니까요. 그녀는 머트를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톰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넌더리를 낼 거면 왜 계속 같이 사냐고요. 내가 만약 저 사람들이라면 이혼을 하고 당장 둘이 결혼해버릴 거예요. 윌슨 부인도 남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답은 뜻밖에도 머트립에서 나왔다. 내가 하는 말을 옆에 있다 듣게 된 그녀가 격하고도 저속한 말로 그렇다고 인정한 것이다. 거 봐요. 캐서린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사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는 건 톰의 아내예요. 그 여자는 가톨릭인데 가톨릭에선 이혼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데이지는 가톨릭이 아니었고 나는 톰의 그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캐서린이 계속 말했다. 만약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은 잠잠해질 때까지 한동안 서부에서 살 거래요. 유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머, 유럽을 좋아하세요? 그녀가 놀란 듯이 외쳤다. 난 몬테카를로에 갔다가 얼마 전에 왔는데. 그렇군요. 지난해였어요. 여자친구 한 명이랑 갔더랬죠? 오래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몬테카를로에 갔다가 돌아왔죠. 마르세유를 경유해서. 갈 때는 $1200 이상 가지고 갔는데 특실 도박장에서 이틀 만에 몽땅 다 털려버렸죠. 돌아올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도 못해요. 아유, 그 도시는 이제 신물이 나요. 늦은 오후 잠시 창을 통해 본 하늘은 지중해의 푸른 바다 같았다. 그러다 맥기 부인의 째지는 목소리가 들려 다시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도 거의 실수를 할 뻔했다니까요. 그녀가 열을 내어 말했다. 난 몇 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던 좀생이 유대인하고 거의 결혼할 뻔했잖아요. 나보다 한참 처지는 사람이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나보고 루실, 저 남자는 너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 하고 말했죠. 하지만 내가 체스터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 작자가 나를 낚아채 갔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머틀 윌슨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며 말했다. 부인은 어쨌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안 했죠. 근데 난 결혼을 하고 말았거든요. 머틀이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바로 그게 부인의 경우하고 내 경우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랬어, 머틀? 캐서린이 따지고 들었다. 아무도 결혼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머틀은 잠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왜 그 남자랑 결혼했냐 하면 난 그 남자가 신사인 줄 알았거든. 머틀이 마침내 대답했다. 배우작감으로 좀 괜찮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내 발바닥 떼만도 못한 사람이었어. 한때는 언니가 그 사람한테 미쳤더랬잖아. 캐서린이 말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미쳤다고? 머틀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듯 빽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 사람한테 미쳤었다고 누가 그래? 그런 식이라면 저기 서 있는 저 총각한테도 내가 미쳐 있다고들 하게 생겼구나. 그녀가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끌어들이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내게 의혹의 눈총을 보냈다. 나는 애써 몸짓 발짓으로 그 여자의 과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해명해야 했다. 내가 미쳤던 적이 있었다면 그건 그 남자하고 결혼할 때뿐이었어. 결혼하고 나서 금방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지.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 가장 아끼는 양복을 빌려 입고 결혼식을 올려놓고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 어느 날 그 양복 주인이 양복을 찾으러 왔길래 내가 놀라서 어머, 이게 댁의 양복이었어요? 난 전혀 몰랐어요. 그랬어. 그 양복을 돌려주고 난 그대로 들어놓고 말았는데 평생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없었어. 언니는 정말 형부하고 갈라서야 돼요. 캐서린이 다시 내게 말문을 돌렸다. 두 사람이 그 정비소에서 11년씩이나 살았잖아요. 톰은 언니 인생에서 유일한 첫사랑이거든요. 두 번째 위스키가 또 한 병 나왔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해댔다. 캐서린만은 아무것도 안 마셔도 마신 것이나 다름없다며 술에 손을 대지 않았다. 톰은 건물 관리인을 호출해 유명한 샌드위치를 사오게 했는데 한 끼 저녁 식사로 거뜬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포근한 석양을 받으며 공원 남쪽으로 걷고 싶었지만 나가려고 할 때마다 황당무계하고 기가 막히는 논쟁이 마치 노끈처럼 나를 낚아채 의자에 도로 앉게 했다. 도시 높은 곳에서 노랗게 불 밝혀진 우리들의 창문은 어스름이 짙어가는 거리를 지나가다 무심코 올려다보는 자들에게 제 나름대로 인간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리라. 나 역시 그들처럼 올려다보고 궁금해하는 자였다. 나는 그 안에도 있고 그 밖에도 있었다. 온갖 군상들의 삶에 매료되어 빨려드는 동시에 역겨움을 느끼며 멋들이 의자를 내 가까이 끌어당기더니 갑자기 더운 입김을 내 위에 내뿜으며 톰과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다. 기차를 타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리는 꼭 서로 마주보도록 되어 있는 자리인데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여동생을 만나 하루 자고 올 작정으로 뉴욕에 가는 중이었죠. 저희는 양복을 입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광고를 보고 있는 척했죠. 역에 도착했을 때 저 사람은 내 옆에 와 있었고 저 사람의 흰 셔츠 앞부분이 내 팔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나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택시를 탔을 때도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몰랐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는 맥기 부인에게 눈을 돌리더니 방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있잖아요. 머트리 외쳤다. 이 옷 오늘 다 입고 나면 부인한테 드릴게요. 나는 내일 다른 옷을 사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목록으로 작성해둬야겠어요. 마사지, 파마, 우리 강아지 줄목걸이, 용수철을 툭 치면 열리는 그런 귀여운 잿더리, 또 어머니 무덤에 여름 내내 놔둘 수 있는 검정색 비단 리본이 달린 화환, 이런 건 다 목록으로 작성해둬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시간은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내 손목 시계를 보았을 때는 어느새 10시가 되어 있었다. 맥기 씨는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양이 마치 운동하는 남자의 사진 같았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오후 내내 신경이 쓰였던 마른 거품 자국을 그의 뺨에서 닦아주었다. 강아지는 식탁에 앉은 채 소경의 눈으로 연기가 자욱한 방안을 쳐다보며 가끔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낑낑거렸다. 사람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어디 가자는 계획을 짜다가 또 서로 헤어지고 그러다 몇 야드 안 된 거리에서 찾던 사람을 다시 찾아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쯤 윌슨 부인이 자신이 데이지 이름을 입에 올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톰 뷰캐넌과 얼굴을 맞대고 언성을 높이며 대판 싸웠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윌슨 부인이 바득바득 대들었다. 내가 부르고 싶을 때마다 부를 거라고요. 데이지, 데이지! 톰 뷰캐넌이 순간 손바닥으로 코가 부러지도록 그녀를 후려쳤다. 욕실 바닥에 피 묻은 헝겊이 널브러지고 여자들의 나무라는 소리가 이어지고 그 난장판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긴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졸다가 깬 맥키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절반쯤 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쳐다봤다. 각종 약품이 들려 있는 가운데 빼곡히 들어선 가구 사이에 자신의 부인과 캐서린이 여기저기 허둥거리며 한편으로는 나무라고 한편으로는 달래고 있었고 소파에는 혼쭐이 빠진 듯한 여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앉은 채 베르사유의 한 장면을 담은 테피스트리 위에 타운테틀 잡지를 펴고 있었다. 맥키 씨는 고개를 돌려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도 샹들리에에 걸어둔 모자를 집어든 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언제 점심이나 같이 하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그가 제안했다. 어디서요? 아무 데서나. 손잡이에서 손을 떼주세요. 엘리베이터 보이가 짜증을 냈다. 미안해. 맥키 씨가 정중하게 말했다. 내가 거기 손을 대고 있는 줄 몰랐어. 좋습니다. 기꺼이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들어가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들고 앉아 있었다. 비녀와 야수, 고도, 늙은 가게 말, 브루클린 다리. 얼마 후 나는 펜실베니아 역의 서늘한 지하 플랫폼에 반쯤 졸며 누운 채 조간신문 트리뷴을 보며 새벽 4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